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의 박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전자회로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멀티미터입니다. 멀티미터는 단어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정기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보통 멀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정기적인 상태를 측정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제일 많이 측정하고 것들은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두 지점 사이에서의 정기적인 위상의 차이를 보통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압으로부터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압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제 220V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전압 자체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특성들을 보여주는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이런 거를 AC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용 제품들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전압값을 가시는 DC 직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신호를 만들어냈을 때 그 신호를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압값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전압값이 5V나 0V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이런 직류 전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멀티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적인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전류인데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하의 흐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전류를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하의 양을 가지고 전류를 우리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개념은 저항이라는 개념인데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턴스, 보통 R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전류는 보통 I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보통 V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보았을 오음의 법칙, V는 I, R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측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자를 사용할 때 해당하는 소자가 캐패시턴스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측정할 경우에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통전 상태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통전 상태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숏서킷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즉 두 지점 사이에서 전류가 큰 저항 없이 거의 0에 가까운 저항을 가진 상태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 숏서킷을 이제 우리가 측정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저항이 제일 낮은 곳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회로를 구성했었을 때 회로 내에서 숏서킷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전류가 그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제 과도한 전류가 흘러가지고 어떤 장치나 소자들이 타버리면서 망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전압 값을 내보내려고 했을 때, 즉 5V라는 값을 내보내려고 했었을 때 5V가 나타나지 않고 0V나 뭐 1V 이런 식의 낮은 전압 값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시스템이나 회로를 동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지점 사이에서 숏서킷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분류를 해볼 수 있냐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 플램프 미터도 일종 멀티미터 중에 한 가지인데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휴대형 장치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이즈는 더 크지만 더 정밀한 어떤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지만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어떤 테이블 같은 데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이런 거치형 장치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미터 같은 경우는 또 측정하고 값을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값을 보여주는 멀티미터도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에 아날로그 방식의 멀티미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 값을 디지털로 보여주는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네, 이어서 전압이나 주파수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나 주파수 측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브라고 하는 탐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설명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라운드에 흑색 탐침을 연결을 하고 측정 위치에 적색 탐침을 접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사실 이 색깔이 모든 것을 저희 특성이 다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흑색 탐침이나 적색 탐침이나 탐침 자체는 동일한 탐침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있어서 그라운드에서부터 전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차이를 가지고 전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플러스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전압을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거꾸로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측정을 할 때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색상을 다르게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멀티미터를 보게 되면 멀티미터에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프로브를 꽂을 수 있도록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라운드는 흑색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전원에 대한 전압은 적색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미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탐침을 가지고 전압을 측정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시스템에 있어서 그라운드에다가 흑색 탐침을 대고 우리가 측정을 하기를 원하는 전압을 재기 원하는 지점에다가 적색 탐침을 대고 약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멀티미터 상에서 측정된 전압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멀티미터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전기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먼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로 노브를 바꿔주는 게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측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측정할 때랑 동일하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노브를 주파수 측정에 대한 노브로 바꿔주기면 이제 우리가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압을 측정이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저항이나 정전 용량 같은 어떤 소자, 그러니까 저항 소자나 아니면 캐패시터 소자에 대한 특성을 측정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항의 양쪽 끝에다가 탐침을 대면 이걸 이제 얼마만큼의 저항을 나타내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저항을 측정하고자 한다라는 위치에다가 노브를 옮겨 놓아서 저항 측정 모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숏서킷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전 상태를 측정하는 경우인데 이 통전 상태가 이루어졌다, 즉 숏서킷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멀티미터에서 비품을 소리를 내 가지고 통전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전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는 먼저 이제 두 개의 탐침을 서로 접촉을 시켜 가지고 이제 숏서킷 상태를 만들어서 소리가 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탐침을 대서 통전 상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전압이나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의 어떤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측정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이 직렬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클램프 미터가 있어서 이 클램프 미터에다가 고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통과시켜 가지고 전선에 대해서 전하가 통과하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클램프 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별도의 멀티미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직렬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직렬 회로를 구성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어서 이제 그라운드로 흐르는 회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멀티미터를 가져와서 멀티미터에 있는 이제 두 개의 단자가 있을 텐데,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선의 일부를 없애주고요. 선의 연결을 끊고 저항은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 탐침을 멀티미터에다 연결을 시키고 검은색 탐침을 멀티미터를 통과시켜서 검은색 탐침으로부터 저항을 연결시켜주면 이제 전류가 기존에는 이제 전원에서부터 흘러서 바뀌어서 이렇게 멀티미터를 거쳐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멀티미터를 통과하면서 이 전류가 원래 회로에서 얼마만큼 흐르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노브를 이용해서 이제 기능을 선택한다라고 했었는데, 노브는 여기에 있는 이 핸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끝에 나와 있는 홈이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기능을 의미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사진에서 보이는 경우에는 오프에 라는 기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이제 멀티미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노브를 다른 쪽 오프가 아닌 다른 곳에 놔두고 있게 된다면 어떤 동작을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내부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프에다 놔둬서 멀티미터의 전원을 끄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노브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 모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노브를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이 위치에다가 놔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V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V는 볼티지의 약자이고요. 말 그대로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근데 이 V 위에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V 위에 물결 표시가 있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 위에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가 되겠고, 우리가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볼트라고 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밀리볼트에서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1000분의 1 볼트의 단위에 아주 작은 단위의 전압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물결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밀리볼트 단위의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인데 우리 수업 때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사용하는 모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리 모양의 그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리 모양은 우리가 저항을 나타내는 단위인 옴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호이죠. 그래서 노브를 여기다 맞춰 놓게 되면 저항값, 레지스턴스를 측정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항값 측정 모드를 살펴보게 되면 위에 노란색으로 두 가지 그림이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모드에서부터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드인데요. 이 기능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저항 측정 모드에다가 한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통전 테스트 모드로 바뀌게 되고, 또다시 노란색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이 다이오드 동작 테스트 모드로 바뀌게 되고, 또 한번 다시 누르게 되면 저항을 측정하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제 노란색 그 통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항값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두 지점이 정기적으로 연결된 숏서킷 상태에서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숏서킷 상태라고 한다면 비품을 출력해서 숏서킷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의 동작 테스트 모드인데요. 이 다이오드 동작 테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브의 양쪽 단에 아주 작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 경우에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LED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LED라는 게 빛을 낼 수 있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즉, 소자를 사용할 때 소자가 단자가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한쪽을 항상 플러스 연결하고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에 연결해야지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거꾸로 끼게 되면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이 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프로브에서 앞에서 이해한 것처럼 빨간색 프로브와 검은색 프로브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빨간색 프로브가 보통 플러스 단자 연결하는 그런 단자가 되겠고, 검은색 프로브 같은 경우가 보통 마이너스 또는 그라운드 쪽을 연결하는 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 그 다이오드가 있을 때 다이오드의 플러스 단자 쪽에 빨간색 프로브를 대고 마이너스 단자에 마이너스 프로브, 검은색 프로브를 연결하게 되면, 이 경우에 다이오드가 정상적인 회로로 구성되어 있게 되어서 다이오드 내에서 작은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LED가 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LED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도 여러분들 회로에서 봤듯이 얘는 캐패시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모드에 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캐패시턴스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모드, 이제 헤르츠를 의미하고 있죠. 즉 어떤 전압의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이고, 여기에서 이제 펑션 기능 버튼을 통해서 퍼센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드로 가게 되면 주파수의 듀티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미터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양한 전기적인 특성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직류전압 모드, 측정하는 모드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저항을 측정하는 모드, 그 다음에 통전 테스트 모드나 다이오드 테스트 모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사용이 끝나고 나면 항상 5% 레버를 눌려서 다이오드의 멀티미터의 전원을 꺼줘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솔더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더링은 납땜을 하는 걸 솔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개의 재료 사이를 땜납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어주는 작업을 우리는 솔더링, 납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납땜에서 우리가 납은 우리가 금속에서 볼 수 있는 납하고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한 땜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한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에 있는 납 중, 금속 중에 한 가지인 납하고 서로 다른 한자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더가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솔더가 리드라고 부르는 금속 납하고 같은 게 아닌데요. 이런 솔더를 금속 납을 포함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연납,
솔더 안에 납시 존재하고 있는 납이다라고 해가지고 유연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 규제 그리고 사람에 해롭기 때문에 납시 없는 솔더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연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처럼 솔더 위드 리드 프리 솔더라고 얘기를 하면 납시 없는 무염 뗏납스로 납땜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말려 있는 거를 우리가 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솔더링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모재를 이어주긴 하는데 이런 모재 자체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재 위에 솔더가 이제 녹아서 붙는 형태로 되고 솔더 자체가 금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흘려줄 수 있는 전기를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솔더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런 플럭스 솔더링 페이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여기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녹은 상태의 솔더의 표면 장력을 낮춰주는 물질이 되고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납땜에서 금속 표면에서 부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솔더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족할 경우에 보충을 할 때 이런 플럭스를 인두에다가 묻혀가지고 납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솔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들 사이를 금속이 성분이 포함된 솔더를 녹여서 이제 서로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솔더링 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솔더링 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인두기를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온도를 높여주는 가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가열이 되고 난 상태에서 땜납 이것을 이제 선이 이루어져 있는 와이어를 모재와 인두기 사이, 그러니까 재료와 인두기 사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인두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솔더가 녹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녹은 땜납시 모재에 의해 부착이 되면서 솔더링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뒤에는 땜납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인두기를 제거해가지고 이제 모재와 솔더를 시켜주게 되면 두 개 사이의 연결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솔더링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두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팁을 사용하느냐 지금 여기서 보인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칼팁이나 아니면 원풀팁 이런 것들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붙이고자 하는 장치가 SMD 타입 이런 표면에 붙일 수 있는 타입이냐 아니면 이제 기판에다가 꽂아놓고 뒷면에서 납땜하는 형태이냐 이런 것이 어떤 형태의 우리 장치를 납땜하느냐에 따라서 인두 팁 같은 것들이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솔더링 하는 방법에 대한 시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솔더링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어떤 로봇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그 경진대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조립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솔더링을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더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금 복잡한 시스템을 한 예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전기전 연결을 위해서 솔더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기적인 회로를 구성하려고 하면 항상 납땜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이는 그림과 같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납땜 없이 빠르게 어떤 회로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이런 그림과 같은 도구를 우리 영어에서는 브레드보드라고 부르고 이거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는 빵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빵판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기가 지금 뒷면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들이 어떤 금속 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 선이 이렇게 쭉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 구멍을 안에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이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선을 꽂게 되면 전선이나 저항을 꽂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금속 다리 같은 것들을 꽂고 이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거나 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전선을 연결할 경우에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금속이 금속이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부터 이렇게 저항을 거쳐서 회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적인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이 빵판의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 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파란색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금속선이 두 줄 쭉 연결되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상하로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회로를 공급하다 보면 회로를 만들려고 하면 전원을 공급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 플러스 단자를 전원 5V 여기다 5V를 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5V 선을 하나 꽂아 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점들이 상하로 이루어진 모든 점들이 전부 다 5V의 전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다가 내가 5V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서부터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다 회로를 구성했을 때 5V를 가져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전원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GND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두 선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선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모두 다 같은 단자 그 전기적으로 연결된 선들이 그 구멍들이 위치가 될 거고 가운데 있는 요 파져 있는 홈을 기준으로 해서 이 홈 사이에는 이제 홈은 연결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홈 건너편에서 다시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연결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저항 소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선 안에서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하가 흐를 때 있어서 전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쉬운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항 특성 성분을 있는 부지점과 이 선 같은 경우에 저항이 이제 0인 지점이라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전선을 따라서 쭉 흘러버리면서 이 저항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형태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기적인 회로를 구성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빵판에서 각각의 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고려를 해서 회로를 구성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LED 회로를 살펴볼 텐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우리는 L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LED는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형광등을 대신해서 실내등을 LED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LED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LED 같은 경우에는 회로적으로 표현할 때 지금 같은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가지 빛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적색 LED를 살펴볼 텐데요.
이런 다이오드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류를 우리가 연결했을 때, 회로 연결했을 때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을 내게 되는데, 그때 양단의 전압들, 지금 보면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요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회로상에서 다이오드를 지나게 되면 전압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LED를 사용하느냐, 어떤 색깔의 LED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적색 LED 같은 경우에는 1.7V에서 2V 사이에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LED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더 밝은 빛을 내고, 흐르는 전류가 적으면 빛이 어둡게 빛나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전류를 흘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회로가, 그러니까 소자가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LED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10mΩ에서 20mΩ 정도 사이에 전류를 흘려주면 적절한 밝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회로상에서는 이런 숫자상에서는 다리를 보게 되면 하나가 좀 더 긴 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긴 쪽이 플러스고 이제 짧은 쪽이 마이너스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동작을 그 다리를 정확하게 찾았는지 확인한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멀티미터의 다이오드 측정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방향을 정확하게 찾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멀티미터의 노브를 이제 옴에다 맞추고 저항 측정 모드에 맞춘 다음에 노란색 단자를 두 번 눌러 가지고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뒤에 빨간색 노브를 이 다리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그 프로브를 이쪽에다 연결하게 되면 LED가 약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제 LED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는 여부를 통해서 다리가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LED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오음의 법칙과 회로의 연결 회로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흐르는 전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 그대로 전압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류와 저항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LED를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고 여기 20mA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아래에 있는 회로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원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5V의 전원을 외부서부터 가져와서 5V 전압을 연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회로상에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V1 같은 경우에 5V의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V3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V의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의 플러스를 이제 5V 연결을 했고, 마이너스를 저항의 다른 쪽 단자 V2라고 하는 단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는 5V부터 그라운드로 흐르게 되죠. 즉 여기 있는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단자로 봤을 때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면서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류 회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모든 곳에서 같은 값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다이오드의 20mA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20mA가 되도록 저항값을 조정을 하면 그러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도 20mA 값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20mA로 만들 것인가? 그럴 때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전류가 흐를 경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를 경우에 LED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LED에 플러스 단자가 V1에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V2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V1과 V2 사이에서는 2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소자가 어떤 소자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1.7V에서 2V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게 있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V라고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V2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V1이 5V이고 V1 V2가 2V니까 이거를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V2는 3V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2 이 지점의 값이 3V라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V3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랑 연결됐기 때문에 0V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항 양단의 사이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 지금 V2는 3V 그리고 V3는 0V이기 때문에 V2-V3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3V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값 같은 경우에 전류값 I 값을 이제 구해야 되고요. I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항에 연결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I 값이 20mA가 하기 위한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다시 써보겠습니다. 지금 3V 같은 경우에는 20mA, mA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암페어로 바꿔주게 되면 0.02 암페어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저항값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3V의 전압가가 이루어지는 오메 법칙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I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3V를 0.02 암페어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150옴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막대 저항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막대 저항 같은 경우에 저항값을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림 색깔띠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색깔띠를 통해서 어떻게 저항값을 나타내느냐 라고 하면 지금같이 4개의 색깔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색깔띠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제일 한쪽 끝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색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금색, 은색, 색깔이 없는 무색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저항이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100옴짜리 저항을 만든다라고 썼을 때 항상 100옴인 게 아니라 저항 값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런 오차가 몇 %까지 나느냐, 몇 %까지 제조사에서 보장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정밀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금색 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세 개의 색깔 띠를 통해서 예상한 저항값으로부터 5% 내의 저항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은색 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산한 저항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세 개의 띠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썼을 때, 이 두 개와 세 번째 있는 세 개의 띠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띠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데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효 숫자만 표현하게 되면 두 개만 가지고 어떤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21이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뒤에 만약에 세 번째 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냥 숫자만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 자리 숫자밖에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숫자 같은 경우에는 10에 n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n에 해당하는 숫자가 몇이냐를 색깔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갈색, 초록색을 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색깔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2라는 값을 의미를 하고 있고, 갈색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의 n승을 해서 n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 갈색,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21 곱하기 10의 5승, 요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2100kΩ이라고 하는, 이걸 다시 변환하게 되면 2.1 메가옴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금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저항을 오차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색깔띠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멀티미터를 가지고 측정할 수 해도 이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손쉽게 외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흑색하고 갈색, 여기는 각각 0과 1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요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색깔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지개 색깔을 얘기할 때 빨주, 노초, 파, 남, 보라고 얘기하는데, 남색이 없이 그냥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색하고 흰색이 각각 8과 9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저항값을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되는 것도 우리가 사와서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종류의 저항의 값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이제 제품이 생산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옴, 150옴, 200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해진 보통 많이 사용되는 단위에 맞춰서 저항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화 값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항 값들을 연결을 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어떤 저항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 값들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이 쉽습니다. 저항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같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직렬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10kΩ에 의한 저항을 받고 그 뒤에 1kΩ의 저항을 받고 그 뒤에 225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kΩ 1000 플러스 220인 저항을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220이라고 하는 저항값을 받게 됩니다. 변경연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합성 저항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의 새로운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역수를 구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앞에가 1000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뒤에 225분 같은 경우에는 220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 새로운 백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은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당 GPIO 통해서 LED 제어하는 것을 실행을 해 보실 거고요. 다음에 핀 넘버 7번에 0과 1을 라이트 하면서 실제 이 LED가 켜고 꺼지는 상태를 관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타난 이 아두이노 보드를 다음 회로 구성을 실제로 구현해 볼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1초 동안은 LED가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1초 같은 경우에는 LED가 5회 깜빡이도록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위는 아마 100ms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출력도 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while문을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문을 아마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GitHub 링크와 유튜브 링크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감 일시는 5주 1강의 수업 전까지, 그리고 과제 코드는 05P12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제 제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수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세한 회로 구성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1강 전자회로 기초 파트 1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저항과 LED, 그리고 4개의 점포선, 마지막으로 브레드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의 전원 5V랑 그라운드를 브레이드보드의 전원 레일에 연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따라해 주시고, 점퍼 와이어의 색상 선택 시 5V는 빨간색, 그라운드는 검정, 회색, 그리고 흰색 등의 무채색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할 시 다른 색상을 가진 신호선과 구분하기 쉬워지고요. 이를 통해 회로 구현 작업 중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의 GPIO 7번을 브레드보드의 적당한 위치에 연결시켜 줍니다. 혹시 니퍼 등의 공구가 있을 경우 저항의 가운데 몸통이 브레드보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양쪽 다리를 적당히 자를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없으실 경우에는 자르지 않으셔도 무방하니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LED를 연결해 줍니다. 이때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양쪽 길이를 맞추기 위해 LED 다리를 적당히 구부려 줍니다.
LED의 플러스 단자를 브레드보드의 5V 전원에 연결합니다. 점퍼 와이어를 사용해도 되고 영상에서와 같이 직접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제 LED의 마이너스 단자는 정의 두 다리 중 아두이노의 GPIO에 연결된 다리가 아닌 반대쪽 다리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회로 구현을 마쳤습니다. 아두이노의 GPIO 7번 핀에 1을 출력하게 되면 LED가 꺼지게 되고 0을 출력하게 되면 LED가 켜지게 됩니다. 이제 노트북과 아두이노를 연결해 봅시다. 노트북이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고 아두이노가 브레드보드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USB A to C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일단 전원이 연결된 후에는 절대로 브레드보드 위의 회로를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LED의 플러스 단자를 전원 레일에 직결하였기 때문에 점퍼 와이어 하나가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LED의 플러스 단자를 전원 레일에 직결하지 않고 점퍼 와이어를 사용하여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점퍼 와이어가 5V 전원선과 LED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참조하여 LED가 처음 1초 동안 켜지고 이후 1초 동안 5회 깜빡이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포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난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툴, 포트에서 아두이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업로드 완료 즉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첫 1초 동안 LED가 켜지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재확인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리셋 버튼은 USB 단자 위에 있는 하얀색 버튼입니다. 프로그램이 잘못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1초 동안 GPIO에 0을 출력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1을 출력하였습니다. 오류를 수정한 후 재컴파일 업로드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첫 1초 동안 켜지고 다음 1초 동안 5회 깜빡이는 꺼지는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었습니다.